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 일명 형제원은 불황인 선도 보호기관이라는 명목하에 운영되었으나 실상은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인권 유린과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자행된 비극적 공간이었다. 1987년 1월 형제원에서 탈출한 한 소년의 증언으로 시작된 수사는 국가가 묵인한 합법적 수용소의 실체를 드러냈다. 원장 박인근과 직원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용자 513명이 사망했으며 사체는 무단으로 의과대학에 팔려나갔다. 이곳에 수용된 이들 중 상당수는 불황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었다. 당시 사회정화라는 미명하에 길거리에서 강제로 잡혀와 수용된 이들이 겪은 참상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프롤로그 탈출. 1987년 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소년의 얼굴을 때렸다. 14살 현우의 옷은 찢겨져 있었고 맨발은 이미 얼어붙을 듯 감각이 사라졌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그를 더욱 앞으로 내몰았다. 잡아! 저 새끼 잡아! 현우는 알았다. 잡히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무반성실이라 불리는 방과 끝없는 구타, 그리고 어쩌면 결핵실에서의 죽음일 것이다. 부산 시내로 사람들 속으로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다. 형제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아침마다 사라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다. 그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안에 갇힌 3,000명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옥을. 본문 1. 길 잃은 영혼들. 1982년 여름 부산역 앞은 거대한 하파처럼 끓어올랐다. 열기와 습기는 사람들의 피부에 들러붙고 땀방울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17살 민재는 막 도착한 기차에서 내려 낯선 도시의 공기를 마주했다. 서울에서 도망쳐 나온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부산으로 왔다. 주머니에는 몇천 원 남짓,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야, 거기 너. 갑작스러운 호출에 민재는 움찔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신분증 좀 보자. 민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신분증은 없었고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 집에 두고 왔는데요. 그래. 그럼 잠깐만 따라와. 확인하고 보내줄게. 뭔가 이상했지만 민재는 그들을 따라갔다. 막 넘어온 철길 건너편 검은색 봉고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알았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차 안에는 이미 5명의 사람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민재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거친 손이 그의 머리를 누르며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불황자 1명 더 추가요.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이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이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도. 2. 철창 안의 국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형제원의 아침은 항상 국기 개양식과 국가 재창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의 사회정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불황인 단속은 그 중심에 있었다. 올림픽을 앞둔 한국은 국제사회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사라져야 했다. 민재는 이제 집단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새벽 5시 기상, 오전 6시 국기 개양식,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노동. 형제원에서는 모든 것이 규칙적이었다. 다만 그 규칙이 인간을 짓누르는 무게를 가졌을 뿐. 너 왜 여기 왔어? 같은 방을 쓰는 석진이 물었다. 그는 이미 형제원에서 3년을 보낸 베테랑이었다. 나 신분증이 없었어. 근데 넌? 나는. 석진의 눈빛이 흐려졌다. 술 한 잔 마시고 길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여기였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즉시 침묵했다. 형제원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처벌의 대상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198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준비하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 그러나 형제원의 담장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곳에서는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 운동 같은 단어들이 의미가 없었다. 오직 생존만이 중요했다. 3. 일상이 된 공포. 51번 신입. 오늘부터 작업장 3반으로 배정됐다. 따라와. 민재는 입소 3일 만에 작업 현장으로 향했다. 형제원은 표면적으로는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무임금 노동력 착취였다. 대형 공장에서부터 농장까지 수용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 작업장은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 환기는 제대로 되지 않아 먼지와 화학물질 냄새가 가득했다. 민재는 고무장갑 제조 라인에 배치받았다. 하루 목표량은 500개다. 못 채우면 저녁밥 없어. 관리인의 말에 민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부터 그는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고 약속대로 저녁밥은 없었다. 그러나 밥보다 더 무서운 것은 특별교육이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작업장 뒤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았다. 저건 누구야? 민재가 옆자리의 작업자에게 속삭였다. 오늘 아침에 온 신입. 도망치려다 걸렸어. 그런데 왜 저렇게 해? 묻지 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 살고 싶으면. 다음 날 아침 그 신입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날 이후로 민재는 형제원의 불문율을 배웠다. 보되 보지 않은 척, 들어도 듣지 않은 척. 그것이 생존의 법칙이었다. 4. 숨겨진 진실. 1984년 겨울, 형제원은 더욱 붐볐다. 전국 각지에서 불황인이라는 이름으로 잡혀온 사람들로 수용소는 넘쳐났다. 민재는 이제 형제원의 베테랑이 되었다. 2년의 세월이 그를 변화시켰다. 더 이상 탈출을 꿈꾸지 않았고 단지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소년이 민재의 방에 배정되었다. 14살의 현우는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잡혀왔다고 했다. 현우의 눈에는 아직 공포와 분노가 가득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현우가 물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된 희망을 줘야 할까?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그러나 민재도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합법적으로 나가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을. 가족이 찾아와 데려가거나 아니면 죽음. 그 두 가지뿐이었다. 밤이 깊어갈 때 현우는 민재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들 밤에 뭘 하는지 알아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관리인들이 시체를 내보내요. 어젯밤에 봤어요. 민재는 즉시 현우의 입을 막았다. 쉿.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 하지만 현우의 말이 민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자리 잡았다.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이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밤중에 수상한 움직임들, 그리고 간혹 들려오는 상반신만 있는 시체에 대한 소문들. 5. 침묵의 공모. 여기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형제원에 온 지 한 달이 된 현우가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표면상으로는 민간 복지시설이야.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고 경찰이 사람들을 데려오고 묵인하는 거지. 198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거리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형제원 같은 곳의 존재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민재는 이제 알고 있었다. 형제원이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수용자 한 명당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황인이라는 이름으로 잡혀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용자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시장에 팔려 이윤을 남겼지만 그 돈은 결코 수용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원장 박인근과 소수의 관리자들의 주머니를 채웠다. 형제원의 담장 너머로 보이는 부산은 발전하고 있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넓어지고 올림픽을 준비하는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그 발전의 그림자 속에서 형제원의 수용자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밤에 민재는 종종 악몽을 꾸었다. 비명소리, 구타소리, 그리고 사라져가는 얼굴들. 그는 이제 자신이 침묵의 공모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보고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듣고도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6. 결단의 순간. 1987년 초 형제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리인들의 표정이 긴장되었고 외부인의 출입이 더 엄격해졌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감돌았다. 들었어? 밖에서 민주화 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대. 석진이 민재에게 속삭였다. 민재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새로운 사람이 말해줬어. 전두환 정권이 흔들리고 있대. 그때 민재의 시선이 현우에게 향했다. 지난 몇 개월간 현우는 눈에 띄게 야위어갔다. 결핵에 걸린 것처럼 보였지만 형제원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현우가 민재를 깨웠다. 형, 나 여기서 나갈 거예요. 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미쳤어? 어떻게? 내일 작업장에서 탈출할 거예요. 담장 근처 경비가 소홀한 틈을 봤어요. 민재는 망설였다.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고 실패하면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같이 가요, 형. 우리가 이곳의 진실을 알려야 해요. 민재는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다. 5년간의 수용 생활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다. 알았어. 같이 가자. 7. 진실의 소리. 다음 날 새벽 민재와 현우는 작업장에서 기회를 엿보았다. 경비의 교대 시간에 맞춰 두 사람은 담장 쪽으로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거기서! 경비의 외침이 들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담장을 향해, 자유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러나 운명은 민재를 향해 미소 짓지 않았다. 담장 근처에서 그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뒤쫓아온 경비에게 붙잡혔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현우에게 소리쳤다. 도망쳐. 꼭 진실을 알려. 현우는 뒤돌아보았지만 민재의 눈빛이 그를 밀어냈다. 현우는 담장을 넘어 사라졌다. 민재는 그날 밤 무반성실에 갇혔다. 끝없는 구타와 고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현우가 탈출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품었다. 1987년 1월 15일 14세 소년 김현우의 증언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의 말은 충격파를 일으켰다. 형제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형제원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형제원은 폐쇄되었다. 3,000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그 중에는 5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민재도 있었다. 에필로그 기억의 의무. 2023년 봄, 옛 형제원터에 추모공원이 생겼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그곳을 찾았다. 그는 오랫동안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미뤄왔다. 민재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남자는 돌아봤다. 50대 초반의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현우. 36년 만의 재회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렸기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추모비를 바라보았다. 비석에는 형제원에서 목숨을 잃은 51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직도 꿈에서 봐요. 그때의 모습들을. 현우가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 기억하고 증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바람이 불어와 추모비 주변에 놓인 꽃들을 살랑거렸다. 형제원은 이제 역사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영혼 속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기억하는 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였다.